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잔금 마련 걱정 안고 있던 약 5만 가구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습니다. 하지만 3년 뒤에 이 혼란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죠. 자, 그러면 실거주 의무 유예 소식을 비롯해서 부동산 관련 이슈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그리고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세종사이버대 부동산 자산경영학과 박종철 교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소장님, 이게 실거주 의무 폐지가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끌어오다가 결국 3년 유예안이 나왔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3년 유예안. 3년 유예요? 폐지도 존속, 폐지도 아닌 3년 유예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 제가 봤을 땐 당면과제를 해결하자라는 문제죠. 선거가 남아있는데 이 실거주 폐지안에 대한 간표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각 당의 입장에 따라서 어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간표 요인을 없애자라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합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제가 봤을 때는 좀 졸속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법령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뭐냐면 다음 국회에서 또 다시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논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봤을 땐 이거니 어느 정도 세팅을 했다라기보다는 좀 이제 임시방편적으로 이제 일단 선거를 넘긴 다음에 차기 국회에 이제 일단 본격적인 논의를 이제 넘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유예안으로 인해서 이제 3년으로 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 법의 처음에 시작점이 둔촌주공 살리기였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매 제한도 폐지하고 그다음에 법령을 개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가 하나는 국회의 동의가 없는 영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3년 실거주 의무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놓고 1년 동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혼선이 있고 사실 이것을 믿고 주택을 사신 분들은 상당히 잔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마음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 전매 제한을 완화하면서 미분양된 주택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진입장벽을 철폐했기 때문에 그 진입장벽에 의한 상당한 투기적 가수요가 이제 여기에 유입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들이 없이 그냥 무조건 다 3년을 유예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수도권에 있는 주택 가격에 또 다른 가격 혼란이 올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남겼다. 좀 뒷맛이 좀 씁쓸한 하나의 합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박 교수님. 매듭을 짓지 못한 채 일단 임시 방편으로 억지로 눌러놓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단 말이죠. 3년 유예가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이 3년 유예한 제도는요, 그냥 일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일단 폐지로 가는 것이 이제 옳은 제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주택법을 갖다가 만들 때는요. 항상 큰 틀은 주택법에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좀 자주 바꿔야 될 내용들, 이제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경제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정해야 될 내용들은요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 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를 들면 무슨 전매 제한 규제 같은 경우도 다 시행령 별표에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실거주 의무 제한 같은 경우는 일부 학자들은요 이거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가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일부는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정책을 갖다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주택법에 규정한 것부터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시행령으로 옮기거나 아니면은 아예 여야 합의를 통해 가지고 폐지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위반했을 때 현재 처벌 규정도 있어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아주 강력한 제도를 갖다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상당히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만들 때도 늘 논란, 바꾸려면 더 논란. 무언가 깔끔하게 뚝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거주 의무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아까 둔촌주공 얘기하셨지만 이제 서울 강동구에 대규모 단지로 들어서게 되는 둔촌주공 살리기다 이런 의혹 자체가 제기됐었던 것부터 뭔가 출발점부터 좀 삐그덕대는 그런 양상이었죠. 그렇죠. 실거주 의무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2023년 작년이죠. 작년 1월달에 1.3 대책을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 둔촌 살리기와 연관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는 그 이전에 실거주 의무 요건 자체를 주택법에 명문화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주택시장의 당시의 정부가 과도하게 규제를 하는 어떤 칼날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했다라는 그런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실거주 의무 요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당첨이 되었을 때 굉장히 저렴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실수요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사실은 이런 실거주 의무 요건을 갖다가 명문화한 것인데요. 이 부분 자체는 사실은 분양시장 과열기에는 적절할지 모르지만 지금과 같이 시장 침체기에 또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제도냐, 오히려 시장 기능을 오히려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사람들의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요. 많은 충분한 자금력을 가진 분들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도금 정도를 마련하면서 잔금 부분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전세 등을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전세로 인한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거주 입주 요건을 강화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정부의 과도한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3년이라는 쪽으로 이제 절충안으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3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는 것 자체가 지금 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는 좀 충돌되지 않나는 의문들도 걱정들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제 6조의 3에 보게 되면은 만일에 임대차 기간이 예를 들어 임차인,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도 네. 실질적으로 임대인, 즉 집주인 자체가 자기가 실제 거주를 하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본인이라든지 직계존속이나 비속을 포함한 본인이 실제 들어가겠다고 입주를 하겠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년간 유예라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네, 급한 물은 껐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소장님. 네.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혼란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년 유예가 합의되기 이전에 실거주 의무를 어쨌든 이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들어가려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서 예외 조항을 인정받기 위해서 뭐 지방에 계신 부모님이 대신 입주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전세 세입자를 구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문의가 온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법이 주는 이런 혼란 사항을 우리가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3년 유예 일단 급한 불은 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3년 유예를 껐지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뭐 전세를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한다는 거는 이제 전세 가격의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불법이죠. 예, 불법이고. 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일부 이제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서는 하지만 아파트에서는 주소 이전을 안 하거나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이제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네. 임차인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임대차 보호법에 있어서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이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아니면 준비속이 거주하는 경우에 이제 해서 아마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본 거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이제 한 번 정도는 2년을 이제 조금 시간을 벌게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집주인이 들어가서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거주를 한다 그랬을 땐 계약갱신 청구권이 자체가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거를 염두에 대서 3년으로 이제 한 것 같은데 다른 의미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회에서 재차 논의를 해서 이제 이것을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겠죠. 어쨌든 네. 세입자들도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실거주 의무가 있는 주택에 대한 계약을 하실 때, 임차 계약을 하실 때에는 이게 내가 이제 거절당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현재로서는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염두에 두시고, 내가 지금 전세 계약을 하고자 하는 이 주택이 실거주 의무가 해당되는 주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좀 염두를 두셔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둔촌주공 아파트에 한 4,000세대의 일반 분양분 중에 상당수가 전세 매물로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2년 후에는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이 조금 뭐 대응해야 된다, 아니면 혼선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이 계약갱신 청구권과 이번에 3년 유예는요, 바로 정면으로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충돌한다? 예. 지금 이제 우리 주택 임대차 이제 보호법상 이제 전세 계약은 이제 2년이 원칙이죠. 예.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면 다시 2년을 더 살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자 3년을 유예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는 순간 2년을 더 살게 되죠. 그러면 1년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예. 그러면 입주자, 바로 임대인이죠. 임대인은 거주 의무를 위반할 수밖에 없게 돼버립니다. 근데 이런 만약에 상황이죠. 집주인이 내가 실거주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게 된다면, 예, 실거주 의사를 밝히게 된다면 당연히 실거주가 가능합니다만은, 그러면 실거주 의사를 갖다가 밝힌다는 것이 또 하나의 또 탈법이 생길 수가 있죠. 실제 거주를 안 한다는 거.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상 우선권은 그 세입자한테 우선권을 주게 돼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세입자 지금 우선권이죠. 우려스러운 거는 정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거고, 예. 그 계약 단계에서 예. 아예 나는 계약갱신 청구까지 할 거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제 집주인이 이걸 받아들이냐 마느냐의 차이기는 한데,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애매하다라고 예, 보고 그렇죠. 있는 것이잖아요. 가장 깔끔한 이제 해결 방법은요, 3년 유예가 아니라 4년 유예로 가면은요,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일단 지금 3년 유예로 거기 합의가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우리가 이 계약 갱신 청구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묵시의 갱신 규정도 있습니다. 묵시의 갱신 규정, 그러니까 서로 어떤 의사를 밝히지 않았었을 때에 그렇죠.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우리 제6조에 보면은요, 원래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에는 임대인이 뭐 계약 갱신 거절 통지나 뭐 또는 조건을 바꾼다는 얘기를 하지 않거나, 네. 또 임차인은 이제 계약 기간 만료 이제 2달 전까지 그와 같은 것을 통지하지 않으면요, 먼저 번의 조건과 똑같이 계약 기간이 2년이 연장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묵시의 갱신이 되면 역시 또 4년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묵시에 갱신된 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논의가 없습니다만은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실무적으로 말이죠. 현재 3년 유예가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처음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아파트 임대 계약을 할 때요. 계약 기간 2년으로 하지 않고 3년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요, 약간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어떤 보통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일단 2년으로 먼저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주택 임대차 계약할 때 특약 사항으로 우리가 연장할 때는 1년만 연장하겠다. 이렇게 계약하면 된다고 일부 이제 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이거는 안 돼요? 큰일 날 제도입니다. 말이 안 되죠. 왜냐 그러면 우리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는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과 임차인이요, 별도의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요, 주택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임차인이 특약사항을 번복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갱신권 행사한 것으로 생각해서 1년 더 살겠다, 3년이 아니라 4년을 살겠다. 그럼 인정이 되죠. 막을 인정이 되죠. 방법은 없죠. 예.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그럽니다. 그 네. 편면적 강행 규정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거든요. 예, 그런 걸 갖다 잘못 이제 이해하시고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 보충 설명을 하자면은, 네. 지금 되게 이제 법률적인 용어를 많이 쓰시고 하니까 시청자분들이 조금 어렵게 어렵게 느낄 수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요. 지금 이번에 이제 3년으로 이제 유예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일 핵심적인 것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까 예를 들어 이제 실제 나는 집주인이 나는 이제 내가 실입주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예외 조항이 있으니까 실거주를 하겠다 하면은 네. 당연히 그 부분은 이제 할 수 있는 요건으로 되는데 문제는 이게 3년 유예로 돼 있다 보니까 2년이 지난 뒤에 다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허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계약 연장을 한 상태에서 중간에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 이 유예가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돼 있거나 4년으로 돼 있으면은 사실 이런 문제가 전혀 혼란이 생기지 않는데 3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약을 하면서 2년을 하고 나는 충분히 잔금을 마련해서 그 실제 입주를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3년이라고 하니까 중간쯤 두 번째 어떤 그 임대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에 내가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내가 입주를 하겠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지키지 않으면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형사 제재라든지 지금 과태료까지 그런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의 상황에서 3년이라는 이 기간 자체가 당사자들 즉 집주인이나 전세로 들어온 사람 모두에게 애매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그런 중간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그 여러 가지 교수님께서 다양한 경우를 갖다 예시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2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3년이라는 것이 3년인데 2+2를 하게 되면 1년이 부족하니까는 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실거주 의무 위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 단계에서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이 주택이 실거주 의무 대상 주택임을 밝혀야 되고 그거를 문서화 시켜야죠. 특약을 달든가 해서 그렇게 해서 2년 후에는 나는 내가 직접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를 해놓게 되면 집주인이 예외 규정으로 집주인들이 직접 거주를 하거나 직계존속이 직접 거주를 할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쉽게 얘기해서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이 중간에 바뀌지 않는다라면 그렇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묵시의 갱신이 됐다든지 아니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렇죠. 그거를 따져주지 않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임차인은 당연히 계약갱신 청구권이 됐으면 4년 거주를 주장하게 되면 집주인은 권리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계약의 테크니컬한 기법으로 명시화시키지 않으면은 주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임대를 놓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고지 의무를 어떻게 보면 위반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왜냐하면 실거주라는 제한이 있는 주택을 임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전세 계약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계산기를 세상이. 두들겨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온갖 법적 용어와 이 연수를 따진 아주 그 복잡한 사례들을 다 익혀야 되는 이 상황이 참 기가 막히기도 한데 예, 박 교수님. 지금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하고요, 묵시의 갱신은 이제 전혀 다른 제도거든요. 예, 우리 둘 다 이제 경우의 수를 좀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뭐 다 말씀하셨습니다만은요, 세입자한테 주어진 이제 하나의 이제 권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묵시의 갱신은 서로 통지하지 않고 계약 기간이 지났을 때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묵시의 갱신은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를 이제 나눠서 이제 봐야 되는데 가장 깔끔한 것은 아니 지금 주택법 문제 때문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예. 이거 사실 이제 하나의 밀어내기거든요. 다른 법을 잘못 만들었는데 그 대책을 갖다가 또 다른 법에서 그 법률을 개정해가지고 네. 대책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요,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법률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그 제도를 폐지해야지. 아니 여기서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던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제도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손대지 말고 네. 이제 주택법을 개정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원초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이 전매 제한과 함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그 배경 자체는 소위 이제 저금리 시대의 갭 투자, 갭 투기라고 할게요. 네, 네. 갭 투기를 하는 수요를 막고자 이게 이제 도입이 됐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와 지금은 다른 거는 시장 부동산 주택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개정 논의가 일어났던 거고. 그럼 만약에 갭 투기에 대한 수요를 막거나 거기에 따른 어떤 부당 이득을 막고자 한다면 실거주 의무를 꼭 이걸 부여할 게 아니라 실거주 자체를 의무를 해제시키고 예를 들어서 양도세를 높인다라든지 아니면 실거주 의무가 아니라 전매 제한 자체를 존속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된다면 조금 더 유연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어서요. 견해를 듣고 싶네요.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제가 이제 누누이 이제 강조를 많이 드리는 게 너무나 정치권이나 이제 정책 당국에서 시장을 굉장히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는 제일 핵심적인 전제가 뭐냐면 부동산 시장은 투기꾼이나 투자자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이 형성돼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갭 투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와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그 부분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갭 투자 자체를 굉장히 부정시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갭 투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이 충분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처럼 전세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민간 금융을 활용하거나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또는 그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실거주 의무 이 부분은 결국에 있어서는 투기꾼이나 투자자를 가능한 한 배제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있어서 시세 차익을 온전히 실수요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존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기본 질서에 침입되거나 회방하거나 훼손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제도가 굉장히 서로가 엉켜 있는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가장 간단하게는 저는 이렇게 많은 어떤 규제나 그 단속이나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는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사실은 전국적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다 해제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강남 3구나 용산구까지 포함해서 분양가 상한제 제도는 저는 폐지하는 것이 맞고 아니면은 공공주택에 있어서는 공공택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되 민간택지 과거처럼 민간택지의 경우에는 완전히 해제함으로써 이 부분과 관련된 실수요자 논란 자체에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주택 공급 자체를 조금 벗어나게 하거나 좀 떨어져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분상제와도 연결이 돼 있고 실거주 의무 자체는 아까 박 교수님은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그렇죠. 이제 예. 보시는 거고 소장님만 의견을 밝혀주지 않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책은 양날의 칼이죠. 네, 한쪽에서는 그거를 옹호하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거기에 반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령이나 이런 거는 정부가 그때그때 어떤 경제 상황이나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 입증된다 그랬을 땐 정부가 이렇게 그때그때 해결을 해서 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법을 개정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문제에서는 사회적 합의와 그다음에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법 개정 사항인지 이것이 령으로 개정해 갖고서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부분인데 이 문제의 논란이 뭐냐면 두 개를 같이 풀어버린 거예요. 네. 하나는 법 개정은 여야가 합의도 안 되고 사회적 합의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당장 진입 전매 제한을 다 풀어놓으니까 지방에서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들어와서 자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미분양된 주택을 줍줍한 거잖아요. 줍줍을 했는데 다시 이거를 법을 개정해 갖고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고 하니 일단 령을 개정해 갖고 다 들어와 그래 놓고 이제 법이 개정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 국토부 장관이 노력을 했냐? 합의도 안 됐거든요. 논의도 안 됐, 제차로 해서 공론화시키지도 않았었고. 원희룡 장관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그러니까 건가요? 국민들이나 누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흐름이 있고 뭐가 안 되는데 당장 목전에 다다르니 이거 이제 법이 개정이 안 됐다라고 해서 비난 일색도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정책이 왜 양날의 칼이냐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순서를 정했어야 되는데 이번 부동산 작년에 이제 13 대책도 그렇고 10 대책도 그렇고 올해 발표한 대책도 그렇고 법령 개정 사항들을 다 해소하겠다 아니면 해제하겠다라고 다 만들어 놓고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유야무야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 지금 실거주 의무와 관련돼 있는 이 부분은 이번 국회가 이제 마지막 회기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이 법안 자체가 폐기가 되잖아요. 네. 다시 또 재논란이 돼야 되는 어떤 이런 문제를 스스로 자초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법을 폐지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정책 대응이 아무래도 늦어지는 건 당연하죠. 그죠?
정책 대응이 당연히 늦어진다 그래서 무조건 이것은 악법이니까 폐지돼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기 전에 그 법을 폐기하기 전에 무엇을 했어야 되냐면 전매 제한을 묶어놨어야 되는데 전매 제한도 다 풀어놓고 여기도 다 풀어놨다 그러면 차기의 이 주택시장의 방향은 투기장으로 다시 재현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이 모든 것에 물론 이번에 실거주 요건 부분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갖다가 너무 성급하게 이야기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경우에는 잠깐의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서 미스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실거주 요건 자체를 사실은 이 과거 정부가 그 과도한 규제 신설이나 강화라는 즉 부동산 투기 세력을 갖다가 척결하겠다는 그 취지하에서 과도하게 이러한 부분들의 제재 장치를 갖다가 부동산 관련되는 주택법에다가 도입한 것 자체가 사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장은 시장 자체 내로 시장 경제 원리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책 당시의 정부가 굉장히 이념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후유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시장 본래의 정상화 쪽에 핵심이 있지 않고 이해관계,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여기에서 많은 논의를 할 정도로 복잡하게 지금 계속해서 더 엉켜가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체의 당위성 논란을 떠나서 저는 시장은 제발 시장 그대로 좀 두었으면 제대로 두면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잘 굴러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3년 유예라로 이제 합의가 되면서 일단 급한 불을 껐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라고 한다면 주변 시세보다 뭐 30% 정도 네. 저렴하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강남권에서 이제 매풀자이 제가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렇지만 뭐 소위 로또 청약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3년 유예가 됐으니까 잔금 치를 거에 대한 일단 부담은 일단 덜었어요. 3년은 덜었어요.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소위 청약 열기가 또 이상한 쪽으로 열기가 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돼서요, 박 교수님. 예.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상황 같아요. 일단은 이제 이번에 이제 실거주 의무 제도가 이제 3년 유예가 되면요. 일단 청약 경쟁률은 좀 치열해질 것이 뭐 명확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이제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은요. 네. 이 청약 경쟁률이 이제 지역별로 차이가 날 것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네. 일반 국민들이 좀 선호하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지역을 말씀드려 상관없을까요? 네, 저희는 괜찮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뭐 강남이라든가 네. 이제 한강변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사실상 가격이 거의 안 떨어지거든요. 네. 부동산 불황기라도. 그다음에 우리 경기 남부의 또 일부 지역들. 그다음에 경기 남부가 전국적으로 너무 넓은데요?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나요? 일개 신도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과천이나 네, 그렇죠. 예, 우리가 누군지 뭐 다 어딘지 뭐 다 알죠, 누구든지.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청약 경쟁률이 순간적으로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지방이 상대적으로 더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방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다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워낙 많은 정보. 우리 같이 이렇게 훌륭한 정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지만 전문가가 되셨군요. 네, 그렇죠. 예. 분들께서.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알아요. 어디가 앞으로 이제 집값이 하락한다 그래도 하락할 때는 별로 안 떨어지고 상승할 때는 이제 많이 오른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 정도 지식이 되신 분들은 청약을 갖다가 어디에다 할 것인가 이미 다 마음속으로 정해놨죠. 특히 그래서 지금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분양가 상한제가 많이 적용된다 할지라도요. 네. 사실상 옛날처럼요. 노또 청약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건축비가 예전에 뭐 평당 한 700 하다가 지금 1,200씩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에서는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분양가를 더 낮추게 되면은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근 다른 데하고 시세를 좀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로또 청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어쨌든 잔금이나 중도금 치룰 어떤 부담은 덜기 때문에 청약 그럼요. 자체는 예, 청약은 지역에 따라서 엄청나게 적용할 늘어날 가능성이 것이다. 있다. 다 예, 비슷한 그렇죠. 편에 갖고 예, 그렇죠. 저 최근에 하나 사례를 네, 하나 좀 한 분씩? 들 수 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실거주 이제 요건 부분과 연관이 돼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야기시켰고 이게 지금 많은 쪽에 이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지금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 보니까 강북에 일반 분양하는 쪽의 분양가가 지금 강남 3구의 분양가보다 오히려 훨씬 높은 역전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자체가 지금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사실은 시세 차익을 지금 많이 획득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좀 맞는 게 지금 최근에 서울 시내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3,7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원동의 경우에는 물론 지금 청약 경쟁률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충분한, 아마도 지금 잠원동의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는 언론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한 7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서 많은 청약 경쟁률이 모아지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한 400대 1에서 지금 최대 지금 49A형 같은 경우는 569대 1에 해당될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의 경우에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어떤 시장 상황을 생각해가지고 과도하게 분양가를 높게 한 그 부산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최고급 아파트 단지를 표방하면서 테넌바움 2구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의 분양가가 20억 원에 해당되는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얼마냐면 0.2대 1로 되어 있고요. 약 220가구 정도가 지금 이쪽은 후분양 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달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보니까 현재 거의 악성 미분양에 해당되는 중공업 미분양에 해당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해 주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충분히 향후에 시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은 외면하는 부분을 갖다가 과감하게 외면하는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억 원 시장에 있어서 최고급 어떤 품질만을 내세워서 많은 소비자 분양 계약자들에게 어떤 마음에 팔고 들으려고 했던 그 전략 자체가 철저히 외면되면서 이렇게 지금 미분양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분양가 부분에 대해서 지나친 통제보다는 충분히 시장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환경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장님.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분양가에 제한이 두기 때문에 일반 이제 규제를 받지 않는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된 지역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연함 때문에 이제 많은 청약자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청약 어떻게 보면 경쟁률로 이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메이플 자이도 거의 한 3,400세대 정도 되는데 이번에 일반 1순위 청약은 81가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대 수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세대 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어쨌든 시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청약자가 몰리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일반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풀린 지역에서 시장은 되게 울퉁불퉁하죠. 그래서 이제 사업성이 있는 부지는 제 가격을 받아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만 사업성이 없거나 약간 입지 자체가 좀 떨어지거나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그런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거의 지금 미분양에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일반적으로 세진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지역에 따라서 약간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으면서 여전히 이제 미분양 문제라든지 건설사 부도 그다음에 건설 PF와 관련된 리파이낸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항상 당면 과제로만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청약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좀 생각들이 좀 들고요. 이제 이것이 부동산 경기를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느냐라는 어떤 분기점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현재 지금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이르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도 전셋값은 안정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도 둔촌주공 저희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당 부분이 이제 전세나 월세 물량으로 풀릴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네. 지금 전셋값이 계속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2개월째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실거주 의무 부분에 대한 이제 부분이 이제 3년 유예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분이 전세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죠. 현재 지금 39주 이상 전세값이 서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도 지방을 제외하고는 지금 전세 가격이 수도권까지 굉장히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세 시장의 압박을 이러한 물량들이 좀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재건축 단지에 있어서 일반 분양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들이고요. 둔촌주공의 경우는 조금 예외지만 나머지 단지들의 경우에는 실제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유예 제도 자체가 전체적인 전세 시장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향방을 좌우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기에는 다소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네, 박 교수님. 지금 이번에 이제 의무 거주 제도를 갖다가 이제 유예하는 것이 단기적인 일단 뭐 전세값 안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요. 네. 저는 이 안정이 사실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요. 지금 단기에는 어차피 뭐 전세값이 안정될 수밖에 없죠. 전세 물건이 많이 나올 테니까요. 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아파트는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이제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소한 건축 한 3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요. 네. 올해 만약에 건축하면은 그 아파트는 3년 후에 입주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해가 2026년입니다. 2026년에는요 현재 충격적인 통계들이 나와 있죠.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이 서울 같은 경우는 한 3,600세대밖에 안 됩니다. 확 줄어든다, 급감한다는 예, 얘기죠. 그럼 어느 정도나 줄어드냐 그러면요. 네. 그러면 2026년도에 서울에서 필요한 아파트의 수요량은 보통 한 48,000세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 공급하는 것은 한 3,600세대밖에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13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1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도 아니고 13분의 1이라는 것은요. 아주 충격적입니다. 네. 그러면 서울보다는 조금 나은 게 경기도인데요. 경기도는 2026년도 기준으로 4만 5천 세대 정도가 공급이 됩니다. 아파트가요. 실제 필요한 양은 한 6만 한 4천 세대 정도가 필요한데 네. 부족한 게 한 2만 세대 정도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서울하고 이 경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아파트가 부족한 것이 사상 최대가 됩니다. 부족한 정도가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따라서 전세가도 상승할 수밖에 그렇겠죠. 없고요. 물량이 절대적으로 그다음에, 줄어들어. 그다음에 이제 버리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아파트 가격 상승은요. 바로 아파트가 부족한 지방으로 이게 파급돼서 영향이 미칠 겁니다. 그러면 서울 수도권 다음으로 아파트가 부족하다 예상이 되는 곳이 2026년도 기준으로는 경남 지역입니다. 경남이요? 예, 경상남도. 의외네요? 예, 그다음 오. 경상남도, 그다음에 경상북도, 그다음에 대구, 부산 순이에요. 네. 그러면 요 순으로 바로 아파트 가격이 2026년을 기준으로 폭등할 가능성이 가장 크죠. 예, 이제 이 상황이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공급이 줄어들면 어쩔 수 없이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사실상 착공한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이제는 문제는 2026년도부터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전세가고 집값이고 다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좀 뭐랄까 암울한 상황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은 2022년도부터 이제 고금리 상황에 건설업계가 맞닥뜨리면서 전반적인 분양에 다 보수적으로 바뀌게 되고 이게 작년에 피크를 찍었고 지금 PF 리스크까지 연관지어 생각해 본다면 진행되지 않는 사업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신규 주택 공급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게 전체적인 가격을 밀어 올리게 될 것이다. 예, 사상 최악으로 이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 수준이 이제 사상 최악 수준이 될 수도 사상 있다. 최악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갑자기 드는데 3기 신도시가 그때쯤 되면 예. 입주를 시작하지 않나요? 3기 신도시. 근데 이제 물론 서울 지역 안에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조금 상쇄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3기 신도시가요. 사업이 무척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는요. 2026년 그때까지 절대 공급이 될 수가 없고요. 예. 인천 같은 경우는 2025년도부터 지금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정 자체도 전반적으로 다 뒤로 밀리고 있는. 예, 그렇죠. 예.
모든 우리 주택 건설 같은 경우가 계획대로 된다 보면요. 왜 주택 시장에 혼란이 왜 생기겠습니까? 네. 계획대로 안 되는 거죠. 예. 특히 지금 모든 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에 봤었을 때는요. 우리들이 가장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시기가 2026년도다. 그다음에 2027년도 그때가 이제 가장 위험한 때가 되겠습니다. 제가 요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네. 하나의 간단한 짧게만? 짧게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3기 신도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향후에 주택 공급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3기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서 물량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3기 신도시의 경우에서는 대부분 사전 청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분양가가 확정된 것이 아닌데 최근에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 분양가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오르고 있거든요. 아까 서울의 경우에는 평당 3,700만 원,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평당 2,500만 원 선을 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말해서 3기 신도시가 건설이 촉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3기 신도시에 사전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실제 본 청약을 할 때 분양가가 비로소 확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아마도 놀라울 정도로 분양가에 대한 부담을 갖다가 크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아마도 굉장히 큰 이슈거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너무 확대하는 거는 현상 시장 판단을 하는데 왜곡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네, 네. 현재 상황에 저는 좀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아까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제 전세가가 왜 오르느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2022년부터 주택 가격이 좀 상당히 조정을 받았고 작년에도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상태에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매매가. 네. 그러다 보니까 매매를 선택하기보다는 전세를 선택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증가한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2월, 1월은 12월부터는 뭐냐면 신학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신학기 수요를 대비하는 어떤 수요들로 인해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전세 가격은 이제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지만 올해 1월에 허구의 전세 보증금 사고 보증 사고액이 3천억이거든요. 역대 최고입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한쪽 시장에서는 여전히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되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선호 지역의 주택 전세 가격이 올라가지만 과거에 높았던 고점을 아직까지 전세 가격이 대비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 시장을 볼 때 좀 더 탄력적으로 봐야지 경직된 상태에서 전세 시장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불안 심리가 이제 확대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공급량은 수요자가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공급량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급량의 감소가 수요로 이어져서 주택 가격이 폭등할 거라는 거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합니다. 다른 생각이신 거고. 마지막 논의를 저희가 이건 꼭 오늘 하기로 저희가 얘기했죠. 지금 정부가 절대 농지, 그다음에 그린벨트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아마 조만간에 이것과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산업 단지에 대한 규제를 푸는 문제, 그다음에 지방 소멸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하나의 방안으로서도 거론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상황들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절대 농지와 그린벨트 규제를 푸는 방안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예, 우리 이제 예전엔 절대 농지라고 했습니다만은요. 이제 1996년도죠. 예, 농지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공식 명칭 농업진흥지역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농업진흥지역은요. 우리가 농사 짓기를 위해서 농지로 이제 집단화된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이고 네. 거기에 이제 용수를 확보하는 곳이 농업보호구역이고요.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농업진흥지역은요, 사실상 이 지정이 돼 있으면은 농사를 짓는 거 외에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 물론 예외 규정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농사일은 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보면은요, 이 농업진흥지역 좀 단절이 돼가지고요. 또 실질적으로 농업 생산력이 거의 없는 농지가 무척 많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농지를 갖다 방치하는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농업진흥 지역을 대규모로 이제 해제를 해서 산업 용지로 공급하는 것이 국가 경제 발전에는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농업진흥 지역을 갖다가 해제하겠다. 이건 아주 이제 바람직한 정책인데 물론 중요한 것은요. 일부 해제를 여러 번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 그러면 일부 해제를 여러 번 하게 되면은요.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진흥적 해제는 일시에 대규모로 해야지만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야 지가 상승을 막아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기업들이 산업 생산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수 있게 그것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또 한 가지가 지금 이제 그린벨트 제도인데요. 네. 우리 그린벨트 하면은 이제 뭐 1950년대 영국에서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하늘에서 이제 항공 사진을 찍었더니 도시 외곽의 푸른색 녹지대가 이제 허리띠 모양으로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린 벨트. 제가 오늘 이제 푸른색 허리띠 메고 오고 싶었는데 네. 블랙 벨트를 메고 왔습니다. 네. 근데 이 그린 벨트 제도를 우리가 이제 1971년도에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처음 도입을 했어요. 그때는요 도시와 도시 사이에 완충 지대를 갖다가 다 지정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해제하는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이 해제를 대규모로 역시 또 일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방 중심으로 해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네. 겁니다.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이재문 소장님은 사실 이제 지역을 많이 다니시면서 지방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제 하는 그런 그 정부 그 위원으로서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절대농지를 해제하는 방안이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도 해제해야 되고 그리고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절대농지도 해제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인구가 많이 들어갈 여지가 네, 생기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생겨야 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이거를 만들어서 여기에 일반 산업단지나 뭐 국가 산단을 만들게 되면 인구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새만금을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도 국가 산단도 있고 일반 산단도 있고 다 있지만 거기에 인구가 들어오나요? 그래서 이 새만금에 엄청난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어도 네. 큰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그러니까 이 절대농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문화된 개념인데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농지는 국가 식량안보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서 심하게 훼손이 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도 개선이나 뭐를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마찬가지 그린벨트도 작년에 기존의 30만 제곱미터를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었는데 그거를 3배 늘려서 지금은 100만 제곱미터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거를 시도지사에게 부여를 했습니다. 네. 근데 또다시 국가가 나서 갖고 이 그린벨트를 해소한다 그러면 시도지사들이 해제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순서를 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난립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 소멸이 진짜 우려된다 그러면 지방에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사람이 모이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다니질 않지 않습니까? 네. 시골에 가면 노인네들, 애기 울음소리가 끊어진 지방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 농공단지 아니면 산업단지 하나 만들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몰려든다. 지금 전부 저기 AI 들어오고 그래갖고서 사람을 쓰지 않는 무인화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 단순한 접근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농지가 한번 훼손이 되게 되면 그 농지를 회복하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이것이 진짜 해소돼서 이것이 지방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나온다 그랬을 때 해제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전투적으로 접근한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네. 자, 토론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책 항상 저희가 많은 토론 주제로 삼고 있는데 10년 뒤, 100년 뒤를 내다보지 않고 대책을 마련하거나 법을 고쳤을 때 많은 분들이 겪을 고통, 혼란 늘 저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토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